우리가 흔히 종교적 교리나 아주 오래된 율법을 떠올릴 때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또 해도 되는 일이 아주 딱 잘라 나뉘는 그런 흑백의 세계를 상상하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있었죠. 특히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종교가 엄청나게 깐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역사상 가장 타협이 없을 것 같은 한 종교 지도자가 오히려 그 낡은 흑백 논리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현대 자본주의가 숨 쉴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토대를 닦아주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종교적 절대주의하고 그 상업적인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던 16세기 유럽 한복판에서 벌어진 아주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니까요. 맞아요.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자신의 은행 계좌나 대출 이자를 떠올리시면서 흥미를 느끼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가 바로 그 전환점이 된 문서죠. 네, 오늘 다룰 문서는 대략 1545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역사 시간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이름, 종교개혁가 장칼뱅이 쓴 프랑스어와 라틴어 서한이죠. 아, 장칼뱅이요? 제목이 고리대금 혹은 이자에 대하여 맞죠? 정확합니다. 원어로는 데루주르라고 하는데요. 이자를 받는 행위 자체가 영혼을 갉아먹고 막 지옥에 떨어질 최악의 죄악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엄격한 시대에 어떻게 이 짧은 편지 하나가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는가,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 우리 딥다이브류 미션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막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면서요? 네, 이 문서의 진정한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제네파 판본이나 배자 판본처럼 후대 여러 형태로 남아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긴 했지만 처음부터 거창한 신학 논문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원문의 부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친구에게 보내는 장칼뱅의 편지. 아, 진짜 그냥 개인적인 편지였네요. 지인한테? 그렇죠. 당시 제네바가 막 상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역동적인 도시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중세 율법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 칼뱅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은 겁니다. 저기 내가 상인한테 돈을 좀 빌려주고 정당하게 이자를 좀 받고 싶은데 이러면 저 진짜 지옥 갑니까? 약간 이런 식이었겠네요. 하하, 네, 딱 그런 질문이었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칼뱅이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펼친 답장이 바로 이 문서인 겁니다. 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당대 최고의 신학자한테 남몰래 편지까지 썼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좀 궁금한 게 대체 그 시절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자 받는 걸 극도로 혐오했던 건가요?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종교적인 율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대 철학에서부터 내려온 아주 뿌리 깊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이요?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성 암브로시우스나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프레임을 짰거든요. 바로 돈은 돈을 낳지 않는다는 개념이었죠. 돈은 돈을 낳지 않는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아주 물리적인 현실을 생각해보자는 건데요. 우리가 소나 양 같은 가축을 키우면 걔네가 번식을 해서 새끼를 낳잖아요. 그쵸. 농사도 씨앗 뿌리면 열매가 맺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금 하나 은화는 어떤가요? 그건 그냥 금속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은화 100잎을 금고 안에다 1년, 아니 10년을 가둬둔다고 해서 그게 백열잎으로 스스로 새끼를 치지는 않으니까요. 아, 돈 자체는 번식 능력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이런 불임의 성격을 가진 돈을 남한테 빌려주고 그냥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돈을 뜯어내는 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부도덕한 짓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잠깐만요. 가만 들어보니까 돈이 새끼를 못 낳는다는 건 당연히 물리적 사실인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모순을 느끼셨나요? 아니, 그럼 바다나 땅은 어떤 거예요? 밭 자체에서 무슨 동전이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땅을 빌려주고 지대를 받거나 집을 빌려주고 월세나 임대료를 받는 건 아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똑같이 생명력 없는 껍데기를 빌려주는 건데 집주인이 받는 월세는 합법이고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죄악이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와, 훌륭한 접근입니다. 사실 그 모순이 바로 16세기 제네바 상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칼뱅이 정확히 파고든 지점입니다. 진짜요? 제가 칼뱅이랑 통했네요.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칼뱅도 이렇게 묻거든요. 바다는 어떻고 땅은 어떤가?
나는 집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다. 이게 뭐 돈이 자라나서 그런 것인가 하고요.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당시 상업도시 제네바에서는 상인들이 돈을 빌려서 배를 띄우고 약물을 사서 직물을 짜내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었어요. 칼뱅은 돈이 금고 안에 가만히 있을 때는 분명 아무것도 못하는 쇳덩어리가 맞지만 인간의 산업과 노동이라는 과정에 투입되는 순간 아주 훌륭한 도구로서 작동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돈을 낳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활용하는 인간의 활동이 부를 창출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동적인 과정을 꿰뚫어 본 거죠. 여기서 칼뱅이 아주 직관적인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요. 땅과 수입은 엄청 많은데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는 부자가 있고 반대로 현금은 많은데 땅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현금 부자와 땅 부자. 이 현금을 가진 사람이 밭을 사고 싶어 할 때 땅 부자는 밭을 담보로 그에게 돈을 빌리면서 임대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때 칼뱅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거래의 조건을 이자라고 부르면 거짓되고 악한 것이 되고 임대료라고 부르면 정당한 것이 되는가 하는 거죠. 와, 진짜 뼈를 때리네요. 결국 겉포장지, 그 계략서 이름만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금융거래인데 이름표만 바꿔 달아서 도덕성을 세탁하려는 당시 사회의 위선을 고발한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악덕이 미덕이 될 수 없고 미덕이 악덕이 될 수도 없다는 통찰이었죠. 논리적으로는 칼뱅의 막에 완벽하게 이해가 가요. 결국 경제가 돌아가려면 돈이 수단으로서 쓰여야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네, 어떤 거죠? 아까 철학 얘기도 하셨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법이자 기준은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렇게 적혀 있고 구약 예언자들도 이자 받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저주했단 말이죠. 네, 성경 구절이 아주 단호하게 기록되어 있죠. 칼뱅은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토록 명백한 성경 텍스트를 대체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던 건가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냥 무시하자 이랬을 리는 없고요. 당연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칼뱅은 단순히 번역된 텍스트 표면에 집착하는 대신에 원어의 어원, 그리고 그 텍스트가 쓰여진 역사적 맥락에 파고드는 언어학적인 해체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어원 분석을 했다고요? 네, 구약의 예언자들, 예를 들어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분노했던 그 대목에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한 겁니다. 당시에 히브리어로 이자를 뜻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었거든요. 오, 그게 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네쉐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이자율이나 숫자가 증가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네쉐크의 본래 의미는 물어뜯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헉, 물어뜯다요? 단어 자체에 벌써 피비린내 나는 폭력성이 확 느껴지는데요?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타르비트는 그냥 추가나 증가를 의미했어요. 칼뱅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이 저주했던 대상이 단순히 원금의 5%를 얹어받는 수학적 계산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걸요. 아,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진짜 분노한 건 바로 네쉐크, 즉 이자라는 명목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피와 살을 물어뜯는 그 잔인함과 사기, 노골적인 착취행위였던 겁니다. 막 흉년 들어서 굶어 죽게 생긴 농부한테 돈 빌려주고 그거 못 갚으니까 추수할 밭이랑 가족들까지 노예로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잔혹성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진짜 금지한 건 금융거래라는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서 타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착취였다는 거죠. 와, 텍스트에 갇히는 게 아니라 본질을 꿰뚫었네요. 그러다 칼뱅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자를 전면 금지했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율법이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률이 아니라 당시 고대 유대 사회라는 아주 특수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법이었다는 거예요. 아, 정치적 법이요. 그러니까 특정 시대, 특정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규칙이라는 뜻이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서로 형제처럼 돕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16세기의 제네바는 전 세계에서 돈과 상품이 몰려드는 복잡한 국제 상업 도시였단 말이죠. 상황이 완전 다르네요. 맞아요. 고대 농경 사회의 생존 규칙을 근대 상업 도시의 비즈니스 계약에 글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문자 그대로의 법에 얽매일 게 아니라 그 법을 관통하는 진짜 정신, 그러니까 형평성과 인류의
그리고 기독교적인 자비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와, 명쾌하네요. 진짜 시대를 관통하는 번역가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바로 다음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이자 자체가 악은 아니다 이것까진 알겠어요. 그럼 대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자가 무조건 죄악이라는 그 브레이크를 확 풀어버리면 돈 많은 강자들이 마음대로 고금리를 매겨서 사람들을 착취할 수도 있잖아요. 칼뱅도 이 위험성을 당연히 알았겠죠.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그냥 푼 게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고 윤리적인 안전장치를 설계했죠. 무자비한 착취를 막기 위해서 칼뱅은 일법과지의 예외 조항, 즉 아주 엄격한 윤리적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오, 16세기에 이미 금융 규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놀랍게도 오늘날의 금융 감독 원칙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몇 가지만 짚어보면 첫 번째 규칙이 가장 단호합니다. 극빈자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절대 이자를 받지 말 것. 아, 이건 타협이 없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네셰크, 절박한 사람을 물어뜯는 짓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군요. 생존이 걸렸을 땐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비가 먼저다.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자연적 형평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른바 성경의 황금률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출 조건이 상식적인 도덕이나 양심에 비춰서 일방적으로 부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상도덕이네요. 이어서 여섯 번째 규칙을 보면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스케일이 좀 더 커지는데요. 개인 간의 계약이라도 사회에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만약에 어떤 고리대금업자가 돈을 마구 풀어서 지역 물가를 막 교란시키거나 영세상인들을 줄도산하게 만든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했더라도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야, 거시경제까지 생각했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규칙도 아주 실용적인데요. 국가나 지역의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 한도를 절대 초과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정부의 금융교제나 시민법을 존중하라는 태도군요. 네, 실제로 당시 제네바 당국이 대출 이자율 상한선을 대략 5%에서 6.6% 사이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거든요. 종교적인 양심이 곧 시민사회의 법률을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고 본 거죠. 네. 그런데 전문가님, 사실 제가 오늘 이 딥다이브 자료를 쭉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을 받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오, 어떤 대목이었죠? 네 번째 규칙이요. 저는 이걸 딱 보고 와, 칼뱅은 진짜 시대를 수백 년 앞서간 금융공학자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 네 번째 규칙. 대출의 본질적인 리스크와 수익 분배를 다룬 정말 유명한 대목이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칼뱅의 네 번째 규칙 핵심이 이거거든요.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이용해서 얻는 수익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떼어가는 이자율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네, 조건이 아주 뚜렷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전문가님한테 1천만 원을 빌려서 무역에 투자를 했다고 칠게요. 전문가님이 저한테 이자로 100만 원을 가져간다면 최소한 저도 그 투자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어야만 그 이자 계약이 윤리적으로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어느 한쪽만 혼자 배를 불려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죠. 근데 잠깐만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요즘 시대엔 완전히 미친 규칙 아닌가요? 현대 은행 대출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빌린 다음에 사업이 망하든 말든 은행은 무조건 정해진 이자를 꼬박꼬박 가져가잖아요. 리스크는 전적으로 빌린 사람이 다 지는 구조죠. 그러니까요. 근데 칼뱅의 잣대대로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이익을 나눠 갖는 만큼 결국에는 그 리스크까지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지금 시대의 벤처 캐피탈? 그 VC 모델이나 파트너십 투자 구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와, 칼뱅의 천재성이 번뜩이는 그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셨네요. 칼뱅은 단순히 억눌려 있던 금융거래를 마지못해서 허락해준 게 아닙니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자본의 융통이 필수적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자본이 강자가 약자를 쥐어짜는 도구가 되는 걸 극도로 경계했어요. 파트너십을 요구한 거군요. 그렇죠.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당신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에 올라탄 파트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배가 무사히 도착해서 큰 수익이 나면 이자를 통해 그 과실을 기쁘게 나누지만 만약 배가 풍랑을 만나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사람이 파산하겠죠. 네, 그럼 빌려준 자 역시 그 손실의 고통을 일정 부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상생과 공동의 리스크 부담,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은 이자는 결국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라는 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전율이 돋네요.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족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 모두를 살리는 든든한 돛담배가 될 것인가? 칼뱅은 그 차이를 정확히 규정해 준 거네요. 결국 장칼뱅의 이 사적인 편지 한 통이 근대 자본주의가 맹목적인 이윤 추구의 괴물로 전락하지 않게끔 인간을 향한 윤리적 토대를 닦아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만든 이 7가지 규칙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자본주의가 어떻게 도덕적 정당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 아주 날카로운 청사진입니다. 자, 벌써 오늘 우리가 함께한 딥다이브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6세기 제네바에서 쓰인 그 낡은 문서 속에서 우리는 아주 현대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이자라고 부르든 수수료라고 부르든 그 이름표는 중요하지 않다. 네, 본질이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건 그 거래가 나와 타인이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관계인가 아니면 타인의 절박함을 이용한 합법적인 착취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보와 자본이 1초에도 수십억 번씩 빛의 속도로 오가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대출 상품 이름은 갈수록 화려해지고 계약서 구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너무 복잡해졌고요. 진짜 계약서 읽다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싶죠. 하지만 껍데기가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그 안에 숨어있는 거래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비판적 사고는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수익이라는 이름표 뒤에 누군가의 눈물이나 절망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늘 감시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다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칼뱅은 인간의 이기심과 잔인함을 경계하면서 그 7가지 윤리적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얼굴조차 보지 않는 금융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검색 기록이나 지역 코드를 바탕으로 신용 점수를 매기고 단 1초 만에 기계적으로 이자율을 할당하는 시대가 된 거죠. 무섭게 들리네요. 서로 리스크를 나누고 형평성을 고려하던 그런 인간적인 온기는 사라지고 오직 데이터만이 철저하게 이윤을 계산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칼뱅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네셰크, 아무런 감정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물어뜯는 그 완벽한 착취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새로운 네셰크라.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화두네요. 네, 여러분. 다음번에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서 원클릭 대출 약관 동의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16세기 제네바에서 쓰인 이 한 통의 편지를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화면 너머의 이 시스템은 당신의 파트너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물어뜯으려 기다리는 네셰크일까요?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